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마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누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미국이 권력 교체 공백기를 틈타서 중국의 세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본격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오늘 그 월가의 키워드부터 좀 또 앞으로의 금융 구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던져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그 월가의 키워드가 골드만삭스 투트랙으로 하는 엑스턴스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골드만삭스가 탈출이 되는 것은 앞서 우리가 그 5시 30분 때 박찬희 캐스터가 골드만삭스의 자산 운용도가 세금 문제 때문에 플로리다로 옮긴다는 점. 이 점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월가의 그 어떻게 보면 상징이 골드만삭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점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그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고급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세금 문제를 증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상징도 떠난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향후에 월가라는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권력 교체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골드만삭스의 인사들이 지금은 짐을 싸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그 블랙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의 월가의 키워드는 골드만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증시 자체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가설을 보면 주가가 추가 상승하느냐 이후에 그 조정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하는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경기 문제가 받쳐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은 경기 문제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다우와 그다음에 S&P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문제인데요. 지금은 확진자 수보다도 입원자 수가 더 중요합니다. 네. 월가에서 투자 심리에는 그만큼 병상들이 꽉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그 10만 명 여기서 확진자 수는 20만 명이 훨씬 넘었고요. 입원자 수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수용 가능하기 어려운 시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지만 당장 닥치는 게 경기 재둔화거든요. 오늘 가장 경기에서 미국 경기에서 보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있는 경기 지금 IT라든가 이런 쪽이 나스닥이 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보면 캘리포니아가 다 미국을 살릴 수 없다. 캘리포니아 독립을 선언한다 하는 캘리포니아가 경제 재봉세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부여됐고요. 오늘은 사실 증시보다도 국채 시장이 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파월 수습꺾기 현상이 되면서 경기 재둔화 이 우려를 더 불식해 국채 시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파월 수습꺾기는 뭘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난 그 3월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 임시회를 통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로금리를 유지하면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특히 미국에서 보면 기업의 설비 투자와 관련된 게 10년 국채금리거든요. 이것이 같이 떨어져야 금리 코스트가 떨어지고 자금이 이렇게 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제로로 떨어뜨려도 최근에 보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브렉스 문제 때문에 지금 한번 추세를 보겠습니다. 4월 8일 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0.5였습니다. 네. 5%. 근데 오늘은 0.94 거의 배 이상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0.93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그 경기가 빨리 올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우와 그다음에 S&P의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파월에 수수께끼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시점부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거 매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국채를 매각한다는 얘기거든요. 매각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각한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러면 매각 주체별로 보면 누가 가장 많이 이렇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가장 매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사실 특별히 이렇게 중국 내부적으로는 신용 경색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채를 그 신용 경색 이상으로 팔아 제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계가 나온 것이 가장 나온 것이 9월 말 통계인데요. 9월에 한 달 동안에 62억 달러,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매각한 거죠. 한 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국채 보유분은 중국이 입장에서 미국의 국채 보유는 1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된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아시겠습니다. 2017년 이렇게 1월 20일 날 출범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두교서 이렇게 이후에 사실 1월부터 실질적 실무 행정 업무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본다면 그 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분을 8천억 달러까지 내릴 것이다. 지금도 통계가 잡히고 있는 9월 달 이후서 계속해서 이 매각 규모를 커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세 가지 요인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수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미중 마찰 과정에서 금융 부분의 제재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작년 9월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구책임으로서 이에는 이, 기에는 기 해서 하무라비 법전식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도 이렇게 미국의 그 국채를 매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이 이렇게 하나의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개 포트폴리오 조정입니다. 미국이 지금 피치사의 유럽의 세계 3대 평가기관의 하나인 피치사가 지난 그 8월 달인가요? 미국의 그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때도 아마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망 부분을 내렸다는 것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거죠. 미국의 국가 채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오늘도 단기 예산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연방부채 한다가 꽉 차다 보니까 지출한다고 꽉 차다 보니까 단기 예산에 치중하는 거죠. 부양책이 나오냐 마냐.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디폴트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디폴트는 되지 않겠습니다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자산이다 해서 어려우면 미국의 국채를 산다. 그렇지 않죠. 미국의 국채를 사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 그다음에 국가 채무 급증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국채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피치사가 신용등급 전망을 떨어뜨리는 거고 중국과 같은 이런 데에서 자 가치가 떨어질 거로 보는 저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비중 축소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이하는 시각이 두 번째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렇게 경제 패권 차원에서 미국의 모라토리엄 한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라토리엄 국가 부도라든가 달러 가치 폭락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원달러 환율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세 가지 각도로 중국이 보유 국채분을 대거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놓고 금융 제재를 강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뭐 중국과의 마찰 과정이었죠. 네. 그래서 2017년 2월 달부터 중국과의 마찰이 되면서 주로 관세, 보복 관세죠. 무역 제재 쪽이죠. 그렇죠. 무역 제재. 이것이 작년 8월 달까지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 품목에 있어서 좀 이렇게 확대하느냐 조정하느냐 이 측면이지 사실 보복 관세 대결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작년 7월 달까지. 근데 작년 8월 달에 한편은 4년간의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고 자 그리고 미중 간에서는 2단계
금융 제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아킬레스건,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 당시에 신용 경색 현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과 연계된 쪽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마찰이 상당히 2단계 접어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앵커는 그때 방송을 이게 주도해서 방송 앵커를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작년 8월 달에 금융과 연계시키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환율 보고서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 8월 초에 사실 중국에 대해서 긴급으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했죠. 네. 그 기억하시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조치에 의해서 작년 9월 말에 중국에 대해서 모든 금융 거래를 이렇게 중단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극한적 대결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아킬레스건을 조이다 보니까 중국이 손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15일 날 1차 무역 합의원 직전에 합의에 대해서 골격이 잡히니까 1월 14일 날 중국에서 내렸던 상지격이 강한 환율 조작국을 해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위중간 마찰이 이렇게 정지기, 휴지기에 들어가다가 코로나 사태에 터졌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올해 그 3월 달에 누구의 문제냐 하는 문제에서 그렇죠.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발병진환지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시청자 여러분이 코로나 책임론을 두고 양국 간에 이렇게 사실 마찰이 다시 한번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서 상품의 이동이 세계 교육이 줄어드니까 관세해봐야 별 소용이 없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거래 쪽에 제재 아이디어니 됐던 겁니다. 이것을 자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1차 무역 합의안 이행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행한다면 금융 제재를 완화시키는 거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전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의 책임론을 두고 금융 제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 거죠. 미국의 국채 보유분을 그동안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자, 트럼프 정부에서 금융 제재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채 매각. 그래서 올해 4월 8일에 국채 금리가 4.8에서 왜냐하면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단기채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10년짜리 이렇게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상태에서 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0.5에서 그 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은 0.93 내지는 94, 95까지 1%포인트까지 거의 배 이상 국채 금리로 보면 배 이상 뛰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도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페드가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왜 국채 금리를 올라갈까 하는 측면에 이게 파월의 수급꺾기 현상이다. 원래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려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 회복돼야 되는데 자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국채 시장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그린스펀 수급꺾기 대비해서 사실 앨런 수급꺾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린스펀 수급꺾기는 뭐냐 하는 측면에서 볼게요. 2014년에 미국의 자산 거품이 굉장히 심해졌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때는 중국이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줬거든요. 그럼 미국의 국채를 사줬으면 사실 시장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국채를 사줬으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금리 거꾸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금리 인상의 효과가 무력화된 겁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 계속해서 빌려 부동산 거품 심해져. 2008년 서프라임. 이게 정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때는 미국의 서프라임 발생시키는데 중국의 국채 매입이 하나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의 국채 매각이 자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에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런 것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할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 중국에 대한 이런 금융 보복 지속될 것으로 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워낙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국가, 트럼프 국가로 분류했다 이렇게 돼서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다자 채널 복구, 신규협상, WTO 복구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쟁에 참여하는 상대를 볼 때 트럼프처럼 노무현 방식의 한쪽 죽여, 나 살려 이렇게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셰프리로서의 공생적 게임,
당신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서 세계 경제를 가겠다 하는 입장의 샤프리로스의 공생적 게임 방식으로 해서 협조와 이렇게 조화를 통한 소위 경제학에서 보면 엑스터널 이펙트에서 세계 교육 증대, 세계 경기 회복, OECD 어제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내년에 4%까지 증대 이런 쪽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경제 패권 다툼은 이거는 국가가 어떤 국가가 들어오든 간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조화 통합이 되는데 중국과의 경제 패권 맡으면서 완전히 갈등 관계로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인정하되 중국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쪽으로 두들겨야죠. 그런 것이 뭐냐? 한편에서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지금 화해에 관련돼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이 한국경제TV에서 우려한 식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절대는데요. 최근에 화해에 관련돼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되는 거고 있죠. 네. 아마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냐? 자, 금융 부분이 이렇게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실물 경제를 하는 리딩 인더스트리가 되기 때문에 금융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돈 흐름. 네. 근데 중국은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신용적 크레딧 크런치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달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의 금융 부분을 작년 8월서부터 건드리기 시작한 거고 바이든 정부 시절서부터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금융 부분의 제재는 첨단 기술과 함께 계속해서 제재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이 금융 부분에 악기스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국가의 문제이자 시진핑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신용 정책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 따라서 지방의 제조업 무너져 지방 제조업은 은행의 뱅크런 현상 발생에 지방의 부도 현상이 발생하니까 지금 뭐냐? 중국도 계속해서 지방의 부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좀비 기업들 색출하고 이러는 과정이 아마 중국의 상해 지수가 생각보다는 못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경제 문제이자 그다음에 사실 시진핑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부도 속출하고 신용 경색이 심해지고 지방 정부의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민들이 봉기하다 보니까 코로나 직전 이전까지도 제3 천안문 사태라든가 이것이 홍콩 CED 사태에 이렇게 맞물려서 예. 제3의 천안문 사태 그리고 시진핑의 축출서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의 문제는 중국 경제 국가 전체 문제이자 시진핑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사실 건드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바이든 정부 이제 전체적 공생과 협력 덕에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과 같이 가지만 경제 패권 다툼에서 전체 기조로 흐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집중한다. 이게 화해 같은 첨단에 집중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금융을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바이든 정부 이렇게 보면 오히려 트럼프 정부보다 이렇게 낫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패를 보여주는 거고 바이든은 뭐냐? 잘 모르죠. 독수리가 네. 까마귀보다 월등히 위에 가서 사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첨단 기술과 금융의 제재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친중국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이렇게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가져간다면 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는 거다. 그게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에 화해를 비롯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이런 사태가 하나의 단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은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MIC에 계속해서 타격을 그렇습니다.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뿐만 아니라 뭐 제조업에도 이렇게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긴급 유동성 자금을 풍부하게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이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고도 성장 과정에서 네. 휴유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기획경제이기 때문에 기획경제는 맨 처음에는 extensive growth path, 위헌적 성장하죠. 네. 이건 뭐냐? 생산성 생각할 필요 없죠. 구로공단에 지금은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는 자 과거에 우리가 섬유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소문 공장이 많은 이유는 뭘까? 농촌에서 이렇게 노동력 공급이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더라도 사실상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농촌으로부터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루이스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임금이 상승하게 됐거든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들이 소득이 증대해, 노동자 권익 강조해, 소득이 증가하면 임금 상승에, 세제 강화에, 토지비 상승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비용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내연적 인텐시브 그로스, 생산성 진화 단계를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중국은 이제 경제 성장 과정이 1978년 개방화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이 고도 성장 과정이 이렇게 됐던 게 1990년도입니다. 네. 미국이 1945년 이전서부터 보면 그걸 압축, 리뉴스 그로스, 압축 성장하거든요. 뭐든지 압축 성장하면 단기의 성과를 내면 그 부작용도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 검찰 개혁이라든가 뭔가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뭐든지 시스템의 전제를 있기 때문에 거기 생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욕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링 시켜야지 단계 하드적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낸다. 이게 중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아시겠습니다는 과다한 부채 문제가 있죠. 그림자 금융 문제가 있죠. 부동산 거품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은 것은 그동안 노력해왔죠. 근데 사실은 이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는 기득권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기득권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거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를 해제하는 게 개혁과 개방인데 개혁과 이런 혁신 조치인데 사실상 기득권이 있는 상태에서 저항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반 시진핑 입장으로 이렇게 나눠진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인민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풀리지 못하는 구조병이다. 자, 코로나 사태의 신용경색 문제는 인민에게 이렇게 돈으로 큰 문제이지만 경제 구조적으로 배타된 문제는 일시적인 이렇게 유동성 공급으로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 미국 국채에 앞서서 미국 내에 보유했던 호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대거 팔아온 적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국채가 지금 파는 게 지금만이 네. 아닙니다. 코로나 책임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공공기금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 그 뒤늦게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는 상업용 대체 투자다 해서 상업용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왜 세계 최대 상업용 건물의 큰 손인 차이나머지가 빠지는데 왜 국내 그 금융사들은 뒤늦게 그다음에 각종 공급기면 뒤늦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방송하셨었죠. 방송해 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구조 문제에서 신용경색 문제, 미국의 국채 문제는 계속해서 나온 거거든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 호텔과 오피스텔 같은 대형 상업용 건물을 많이 매도했습니다. 어디가? 차이나에서. 그리고 특히 이 호텔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시진핑의 반대적인 세력에 해당되는 기득권들이 왜냐? 시진핑은 신진 기득권이고 요 미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의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 그러다 보니까 자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정책 기반이 약세시키는 시켜서 자 여기에 대해서 반 시진핑 계층들을 전부 집중적으로 제외됐죠. 네. 법치주의, 부정부패 척결. 그렇죠. 근데 미국의 상업용 건물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기존의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거죠. 대형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호텔이라든가 대형 상업용 건물 이런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의 공공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왜 사느냐? 또 일부 그 이렇게 증권사 이렇게 같은 경우는 왜 사느냐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도 작년에 하반기부터 매각하는 관계로 신용경색이기 때문에 일본이 더 산 게 아니라 중국이 매각했으니까 일본이 상대적으로 보면 최대 국채 보유분으로 갔던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했던 부분을 권력과 이렇게 맞물려서 굉장히 대형 상업용 건물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상업용물에 뒤늦게 투자했던 작년 하반기에 국내 그렇게 증권사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작년에 됐는데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 문제에 네.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면 지금 어떤가? 지금 뭐냐?
대체 상품과 관련된 각종 리츠 상품이라든가 수익률이 엉망이거든요. 그렇죠. 엉망이거든요. 아마 그 통계는 신문에서 지금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여기에 오늘 골드만삭스가 자산운용부긴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플로리다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욕을 탈출한다고 그렇습니다. 했죠. 그러면 뉴욕의 엑스현상이 됐을 때는 골드만삭스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골드만삭스와 결의했던 1차, 2차 밴더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관련해서 거기에 금융의 종사자들이 거기에 상업역에 오피스텔이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빠져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한번 이렇게 하면 다른 데면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데 안 빠져나가겠습니까? 하급 효과가 하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엄청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미국의 대형 상업용 건물을 샀던 국내 이렇게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골드만삭스의 오늘 모두에서 얘기했던 엑스연세 현상에 대해서 주목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물건을 내놓더라도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의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작년에 차이머니가 빠지는데 왜 투자하십니까?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경제TV를 좀 잘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이라든가 달러 가치 왜 떨어지느냐? 자, 중국군은 막대한 묘수 적자거든요. 신흥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금이라든가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미 기득권에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금에 대한 매력,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매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부자들은 그렇게 매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갖고 있어봐야 그 별로 그렇게 돈 되지. 근데 신흥 세력들이 그걸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중국이 해외 투자 매각해서 회설뿐만 아니라 신흥 부분들, 특히 시진핑의 반대적인 세력에 해당되는 사람의 해외 금 투자라, 그 다음에 달러 투자라 이거 막겠던 거거든요. 밖에 나가는 것도 방지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큰손 입장에서 금 매입 안 해, 그 다음에 달러 매입 안 해. 일부에서 코로나 직후에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세계 큰손의 신흥 부분에서 금과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중국에서 투자하지 말라니까 달러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런 그 흐름도 봐서 정제된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어려우면 금 간다,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TV가 아침부터 이렇게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새로운 조짐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미국 국채 매각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것이 미국의 모라토리움을 겨냥하는 시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 때문에 네. 막 썼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단기 일주일짜리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목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도 2조 넘게 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9천억으로 1조 달러입니다.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경고가 나오죠. 피치사 같은 경우는 국가 신용등급 전망까지 악화시키는 단계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한다. 한번 저랭커랑 같이 시청자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해. 그러면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자 국채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미국 네. 입장에서 증가하겠죠.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자 채권을 발행한 입장이니까 미국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니까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네. 거죠.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자 지금 상태에서 국가 채무가 꽉 찬 상태에서 자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모라토리움 되는 게 아니냐 그쵸. 이런 쪽에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모라토리움은 안 되겠습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게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기준금리 떨어뜨리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 실무 경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국가부도를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이걸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죠. 어떻게 단기채를 매도하고 돈 여유가 없으니까 네. 단기채를 매도하고 그 재원으로 사실 장기채를 매도하는 거다. 그래서 중국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자 페드가 오퍼레이션 트위스를 정책을 통해서 장기채를 매입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중국의 국채 보유분이 크니까 0.5에서 지금 미국의 국채가 0.93으로 반려가기는 제롬 파월의 스꺼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달러 가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경상수지 적자가 많은 상태죠. 그럼 페드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중국이 국채 매각하면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그 매각 대금은 달러로 갖고 있겠죠. 근데 중국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했으면 위안화로 가져와야죠. 예.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 어떠냐? 외환 시장에서는 자 달러 표시 자금의 매각 대금을 파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겠죠. 예. 위안화 절상되겠죠. 최근에 위안화가 1달러에 6.5위안까지 아주 절상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원달러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1084원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한편으로서 달러 표시 매각 대금을 팔아 달러 가치 떨어져.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위안화 사 들어와 위안화 절상. 원달러는 떨어져. 이런 쪽으로 해서 달러 가치를 폭락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한편에선 미국의 중국이 국채를 매각한 게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꽉 찬 상태에서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가 부도를 겨냥하고 그만큼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 올라서 실물 경제 회복세를 지금 뭐냐 증시 입장에서는 그거 가장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물 경제 회복세를 제약시키고 그다음에 자 달러 가치를 폭락하게 하는 사서 삼중으로 미국의 목을 조이고 있다 하는 것이 시진핑의 음모설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만만치 않게 등장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에 대항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 국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의 국가 부도에 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중국의 부채도 많죠. 네. 중국의 부채도 총부채가 사실 GDP에서 308%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은 국가 채무가 많은 게 아닙니다. 국채와 관련해서 국가 대회니까 기업의 부채가 많은 겁니다. 아, 네. 기업의 부채가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부채가 많다 얘기하시는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주체별로 볼 때는 기업의 부채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국채와 국채 싸움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중국이 여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입장에서도 네. 한편에서는 미국 내부의 페드 입장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에서 자 장기채를 사주는 이런 대응하지만 최근에 중국에 자금 들어가지만 유럽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계 자금들이 이탈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하면 뭐냐? 중국도 외자 이탈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율 상승 악순환고리 이런 형성의 우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코로나 사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외환 보유를 통해서 이런 것 자금 금융시장 안정을 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밑으로 되면 중국도 국가부도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의 얘기를 시청자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의 달러계 자금이 중국계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 요거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분이 한 1조 달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조 달러고 이거 매각 대금입니다. 근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이제 3조 달러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 게임 하더라도 극단적 상황을 몰리더라도 두 가지. 하나는 중국이 국가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채무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기업의 부채가 많다. 네. 그래서 국가 대 국가 대응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여유가 있다. 그리고 외환 보유 입장에서도 사실상 중국의 그 미국의 그 국채 매각 대금에 대해서 한 1조 달러인데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중국이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어떻게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이게 달러 가치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원달러는 떨어진다 하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든 정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네. 하는 문제가 단순히 트럼프의 이기주의 보호주의가 끝나면 공생적이 되니까 한국이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면 상당히 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게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들 스태프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 많고리니까 그래서 글로벌 감각이 있고 시대 변화에서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의 주변국의 권력 교체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네. 또 이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보호주의 이기주의에서 공생적주의로 게임 방식이 바뀌는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글로벌 이렇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뭐든지 외교 정책, 교육 정책, 통상 정책은 선제적 프리엠프트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발생하고 나서 뒤처리 하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자 종합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문제입니까? 그런 게 뭐 부동산 그런 게 세계적으로 지금 구조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없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네.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게 뭐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80원이 떨어져서 우리 수출 기업에 목을 메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해서 세제도 탄소세도 부과해 모두의 목만 잽니까? 한편은 빼고 위에서 조이고 밑에서 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기업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그게 한계 상황이 될 때 우리 국민들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런 큰 틀이 바뀌고 있는 점을 한번 오늘 정부 관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세계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거 매각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